한겨레 21이 지난 8주 동안 처음으로 인턴 기자 제도를 운영을 했습니다. 인턴 기자들은 뙤약볕 아래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여의도 국회, 청와대 앞, 그리고 광화문 광장, 도보순례 현장 등을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취재를 했는데요. 이들이 한겨레 21을 통해서 바라본 세상은 어땠는지 취재 뒷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모셨어요. 제 앞에 맞은편에 계신 박선희 씨, 장슬기 씨, 서지원 씨, 그리고 김현희 씨까지 네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젊은 피들이 한겨레 21에 오면서 한겨레 21 기사에 미처 몰랐던 20대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가고 톡톡 발랄하게 튀는 기사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김현희 인턴 기자가 써주신 히키코모리 이야기도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보통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면 일본부터 떠올리게 되는데 한국에도 히키코모리가 많다는 게 의외였어요. 어떤 얘기인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일단 한국에도 히키코모리, 그러니까 은둔형 외톨이가 있는 거는 확실하고 이제 사람들이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히키코모리가 존재를 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대해서 체계적인 연구라든지 본격적인 실태조사가 전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2009년에 나온 바로는 10만에서 50만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직접 그러면 만나고 오신 히키코모리들은 한국 분들은 아니고 일본 분들 만나고 오셨죠? 예, 그분들이 일본인 청년 3분이셨는데요. 일본에서 1989년에 히키코모리 문제를 좀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K2 인터내셔널이라는 사회적 기업이 있어요. 그게 한국뿐만이 아니라 호주랑 뉴질랜드에도 지사를 가지고 있는데 2012년에 한국에도 진출을 하게 되고, 근데 그쪽에서 이렇게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유는 그 히키코모리 청년들이 내가 이제 극복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도 사실 익숙한 공간에서는 극복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고, 좀 일본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청년들한테 거기선 장면의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기회를 주겠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식으로 좀 해외 지사를 그런 의미에서 설립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분들은 이제 골방에서 사회로 나온다. 그러면 자립을 위해서 뭔가 물건을 파나요? 예, 그렇죠.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이랑 접촉도 좀 어려우신 상태지만 규칙적인 생활이 몸에 배어있지 않기 때문에 단체 생활을 하면서 매일 오후에 규칙적으로 그렇게 타코야키 판매를 하면서 좀 그런 생활을 익히고 사람이랑 접촉점도 늘려가는 그런 역할.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한국에 있는 은둔형 외톨이들도 모아서 교육을 시켜서 타코야키 판매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가요? 이제 9월 달에 그 프로그램을 성북문화재단이랑 같이 시작을 하는데요. 그게 좀 뜻깊은 게 호주랑 뉴질랜드 지사는 오래됐는데 현지인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는 한국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물론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은 할 것이지만 3명을 먼저 시범적으로 모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합정동에 있는 그 공동주택에서 함께 합숙을 하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타코야키 판매를 하는 건 아니고요.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친밀도를 높이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때는 타코야키 판매까지 해보자. 이게 목표였어요. 예. 타코야키는 맛있던가요? 아, 정말 맛있어요. 강추하시면 아래 자막으로 그러면. 장슬기 인턴 기자는 그 이번 주에 아파트 지하실 얘기 쓰셨잖아요. 그냥 일상적으로 집에 오가면서 지나치기 쉬운 공간인 것 같은데 그 버려진 공간을 좀 도시 재생의 의미로 새롭게 연구 실험하는 사람들 찾아가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압구정 현대아파트였나? 거기서 아파트 지하실 공간에 그 고양이들이 이렇게 뭐 살고 있다. 근데 그거 때문에 이제 좀 약간 주민들이 다툼이 있었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래서 이게 약간 골칫거리구나. 근데 때마침 이제 서울시립대 그 도시공학과 교수 중에 그 요런 지하 공간을 좀 더 효율적인 공간으로 활용해보자, 이렇게 버려진 공간을 좀 찾아내보자, 이런 연구를 하는 연구팀이 있더라고요. 1999년에 그 주택기준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아파트 지하 공간이 전시 대피용으로 의무적으로 이제 지어야만 했었던 무조건 거죠. 아파트를 지으려면 지하실이 항상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그 공간이 이제 2000년 이후에는 약간 전쟁에 대한 위험도 약간 줄어들고 남북 간의 긴장도 완화되니까, 그리고 약간 이 공간을 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사용해보자,
기사에 보면 도봉구 방학동의 한 아파트 지하 네네. 활용 사례가 나오던데 네. 어떤 공간으로 꾸며져 있던가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이렇게 십시일반에서 뭐 재능 기부 형식으로 그러니까 뭐 어디에서 다른 데서 지원금을 받아와서 이렇게 그걸 운영하는 건 아니고 요가 네. 교실을 한다든지 뭐 이제 뭐 공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 이거는 지난해 9월에 이제 개관을 했는데 지금 인터뷰 해보니까 되게 잘 활용되고 있고 주민들 반응이 좋다고 네,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점점 더 많은 아파트로 좀 확산되려는 움직임 이런 것도 있나요? 관심이 많거나 이렇진 않고 그냥 단순히 지금 뭐 창고로 활용되거나 이런 정도 수준이라서 그래서 사실 이 연구팀이 좀 더 이제 제안을 아이디어 제안 차원에서 연구를 좀 진행한 것 같아요. 그 지금 가벼운 얘기들로 좀 시작을 해봤는데 그 인턴 기자들 취재할 때 꼭 톡톡 튀는 내용만 있었던 건 아니고 제법 무거운 묵직한 얘기들도 기사로 많이 다뤄주셨던 것 같아요.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구치소에서 당했던 고문 이 얘기를 박선희 씨가 기사로 다뤄줬는데 그것도 어떤 내용이죠?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논란은 감옥에서 개구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벌어진 일 같아요. 시작은 아니고 예전부터 시작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 더 자의적으로 사용이 되면서 벌어진 논란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개구가 뭔지 일반 네. 독자들이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개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수갑이나 네. 이렇게 뭐 TV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줄로 손을 묶어서 경찰이 끌고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포승줄 같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8가지 종류가 있는데 머리나 허리나 뭐 팔, 손목, 발목 이렇게도 있고 아니 의자도 의자에 몸에 고정하는 식으로 이렇게 몸을 구속하는 장치고요. 이게 고문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고통을 느낄 수가 있어서 법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법 조항이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써라가 아니라 그냥 교도관들이 이렇게 느끼면 써라니까 교도관들이 좀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한 구조라서 이번 사건도 아무래도 이게 그런 법 조항은 있으나 이게 그 법에 딱 맞춰서 해도 이게 약간 고문의 여지가 남는 그분은 왜 그러면은 개구를 차게 됐는지. 그분은 네. 지난 3월에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지금 구치소 생활을 하고 계신데요. 7월에 굉장히 무더운데 그 감옥에서는 일반적으로 긴팔하고 긴 바지를 입으니까 긴팔을 사실 방에서는 벗고 있어도 되는 문제인데 이거를 못 벗게 하는 거죠. 그냥 더워도 입고 있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분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게 계속 말로 이렇게 해도 바뀌는 게 느껴지지가 않아서 특히 감옥에서는 이렇게 단식이라고 하는 게 가장 최후의 투쟁 방법이라는 인식이 좀 있는데 7월 17일 단식을 시작한 날 때마침 보안과장이 그분이 계신 건물에 이렇게 순찰을 도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띄고 가장 힘이 센 사람이니까 소리를 치면서 이제 이런 거 바꿔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거를 구치소 측에서는 소란 행위로 봤고요. 이런 소란 행위를 하니까 이렇게 방에서 끌어내서 징벌조서실로 끌고 가려고 했는데 이게 이분은 또 그냥 내가 이렇게 보안과장이랑 말을 하려고 한 건데 왜 그러냐 이러면서 거부를 한 것이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거나 거부하는 게 위험하다라고 구치소에서는 판단을 한 것이고 사실 지금 주장은 되게 이렇게 부딪히고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제도적으로 사실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그 수감자 입장에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인 통로나 뭐 절차 같은 건 없나요? 그냥 일반적인 이렇게 뭐 일상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 소장이나 교도관들의 면담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아니면 인권위에 진정을 넣거나 소송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좀 더 힘들어지고 아무래도 이분들이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고 면회도 제한받는데 그런 걸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분은 지금 7월 17일부터 이렇게 개구 착용을 당하고 지금 좀 건강이 많이 안 좋은 상황이라 지금 당장 인권이 어떤 진정을 내고 뭘 하는 그런 계획은 없고 그걸 차차 검토하는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단식 얘기 또 다른 단식하는 사람 옆에 취재했던 이제 서지원 기자 취재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인턴 기자들이 사실 지난 8주 동안 가장 많이 발로 뛰어다녔던 취재 현장이 세월호 관련 취재였잖아요. 예. 지난주에도 단식하시는 유민희 아버님 김영호 씨 곁에서 취재하셨는데 좀 취재하시면서 본 아버님 상태, 마음 어땠나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김영호 씨 곁에서 움직이시는 걸 같이 함께 했었는데
좀 기사로는 전달하지 못했지만 되게 제 개인적으로 가슴 깊이 남았던 김용호 씨의 표정이 두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 표정은 그 농성장, 당신 농성장에 찾아온 아이들을 봤을 때 김용호 씨의 표정이었는데요. 그 서대문구 공동육아맘 모임에서 이제 갓 걷기 시작한 아이부터 이제 엄마 등에 엎여 있는 아이까지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 김용호 씨를 찾아왔었어요. 그때 저는 김용호 씨가 그렇게 활짝 웃는 모습을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안아주면서 너무 맑게 웃으시는데 아마 특별법이 통과되면 또 김용호 씨의 그런 표정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이제 김용호 씨가 청와대에 이제 면담 신청서를 내러 이제 갔을 때 그때도 같이 따라갔었는데 정말 40일 동안 등직해서 너무나 마른 사람인데 그 사람 한 명 막자고 진짜 거의 수십 명의 경찰들이 동원이 돼서 그분을 막고 그분이 이제 가지 못하게 저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되게 한숨을 내쉬면서 김용호 씨가 청와대 이제 뒷부분이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고개를 푹 숙여 한숨을 내쉬는 표정을 봤었는데, 근데 거기서 되게 어떤 무력한 모습을 본 게 아니라 저는 그분이 되게 단단하신 분이구나라는 걸 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고개를 떨구시다가 이제 먼 산을 보시고 이제 그때 이제 그 눈빛을 봤는데, 그러니까 정말 절박하면서도 굉장히 강렬하고 정말 이 사람이 정말 단단한 사람이구나. 를 느꼈고, 이렇게 눈을 쭉 돌리시다가 저와 눈이 또 딱 마주쳤거든요. 근데, 오히려 제가 이렇게 옆에 취재라고 하고 그분 곁에 서서 관찰을 사실 하고 있는 건데, 그게 너무 막 미안하고, 뭔가 제가, 여기 내가 이렇게 있어도 되나 할 정도로 했던 저를 건드리는 그런 눈빛? 그래서 그 눈빛이라면 정말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단식을 멈추시지 않을 것 같다. 그런 거. 두 가지가 되게 표정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여러분 네 분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된 이유도 그동안 8주 동안 이제 본인들이 그냥 일반 독자 입장이라면 접근할 수 없었던 현장들을 굉장히 많이 다니셨잖아요. 서재원 인턴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취재 현장 혹은 그런 순간이 있었다면 뭐였는지. 그러니까 세월호 100일, 네. 100일 때 이제 그때 이제 어머님들이랑 같이 안산에서부터 국회 걸은 적이 있었고, 1박 2일. 예, 네. 그 전주에는 그 학생들이랑 같이 걸은 적이 있었는데, 학생들이랑 걸었을 때가 사실 되게 인상 깊었었거든요. 제가 세상에 이제 빚을 지고 있다는 느낌을 처음 받았었어요. 독자 입장에서는 항상 이런 거를 읽으면서 그냥 세상에 이런 일이 있구나 정도를 느끼는데, 이제 실제로 같이 이제 기자의 눈으로 걸으면서 경찰들이 시민들을 좀 과도하게 맞기도 하고 이럴 때도 이제 저는 피해를 보지 않는 거죠. 그 기자라고 건들지도 않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그렇게 분노할 때 거기에 같이 분노했어도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일정 정도의 거리를 둬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내가 약간의 그런 특혜를 받는다 그런 느낌까지 좀 받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빚이겠구나. 나도 요 현장에서 같이 있다고 누구나한테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진짜 이 시민들과 함께 했나? 취재하는 과정이 사실은 빚을 갚는 과정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본인이 그러면 앞으로 계속 기자로서 현장을 좀 더 잘 전달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네. 예, 그런 걸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네. 다른 분들은 어땠어요? 저 이제 재보궐선거 전에 네. 두 지역을 취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지역이 평택이었고 또 다른 지역이 이제 동작을이었는데, 네. 평택에서 피부로 느꼈던 거는 정치에 이렇게 사람들이 냉소적일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평택이라는 공간에서 그때 처음 가봤는데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어떤 희망과 기대를 굉장히 갖지 않고 있구나, 그런 걸 많이 느껴서 정치인들이 더 정신을 많이 차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동작을에서는 오히려 정말 뜨거웠어요. 사람들이 시민들에게 인터뷰 하나 하면 누구든 다 한마디씩은 툭툭 던지시고 관심도 많고 열기도 많고, 가장 격전지어서 네. 했던 거죠. 예. 선거 전에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던 취재여서 되게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느낀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 길거리에서 길거리 음식을 먹는 사람들 이런 취재를 했을 때 느꼈던 점이, 사실 이렇게 왜냐고 되게 많이 묻잖아요, 기자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 왜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냐.
왜 그러냐 이렇게 묻는데 대답이 사실 10명을 물어보면 10명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10명이 뭐라고 다 그렇죠. 비슷한 답을 길거리 내나요? 음식 네. 왜 좋아하세요? 이러고 물으면 맛있잖아요. 이래요. 그러니까 새로 생겼다고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원래 뭐 길거리에서 먹는 거고 맛있으니까 먹어요. 그래서 좋다니까 한번 와봤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자가 사실 이렇게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안에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걸 깊이를 캐내가지고 말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약간 힘들다라는 부분도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도 좀 기자 계속 하고 싶으시니까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날 기회도 많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김현희 씨가. 저는 좀 지방 취재를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출장을 많이 갔었고. 근데 그럴 때마다 다시 서울로 돌아오면 어떤 막 좀 굉장히 생경한 기분을 느끼곤 했는데 그게 뭘까 하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뭔가 매트릭스의 이면을 보고 온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인턴 첫날 1박 2일로 양산 취재를 갔었는데 양산의 삼성전자 서비스. 그 영호석 영호석 씨, 지회장분 노제에 참여를 했었는데 진짜 이 35살의 젊은 청년이 노조를 만들겠다고 이런 세상에서 목숨을 끊고 그리고 정말 덩치가 산만한 그 사내들이 100명이 넘게 모여가지고 배옷을 입고 막 진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그런 현장에 1박 2일 동안 갔다가 서울에 와가지고 이제 집에 가려고 강남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이게 저한테는 너무 익숙한 일상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생경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현장이. 이 두 세계가 전혀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 안 들고 완전히 단절돼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좀 기자라는 게 사실 사람들이 일상을 살다 보면 그렇게 단절돼 우리가 같은 한국이라는 공간에 살지만 그렇게 단절돼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저 이면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이구나. 왜 매트릭스에서도 모피어스가 이렇게 빨간 약을 건네잖아요. 그런 그 장면이 되게 많이 떠올랐어요. 네 분 모두 다 한겨레 20일 기자들보다 굉장히 얘기를 잘하셔서 방송 기자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분 모두 언론인의 꿈을 가지고 계시고 인턴 기자는 끝났지만 앞으로 계속 언론인이 되기 위해서 준비 많이 하실 거라고 알고 있어요. 한겨레 21에서의 8주간의 경험이 앞으로 올곧은 기자 생활, 진실된 기자 생활 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나중에 혹시 지면이나 방송에서 아마 주의 깊게 봐주실 겁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